한국의 살인사건 130회입니다. 벌써 130회네요. 130회? 네. 몇 회까지 갈려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건 전 제목부터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긴 해요. 이런 말은 없지 사실. 네, 양천구 묻지마 살인 사건. 근데 워낙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 문구가 하나 나와요. 그 범인이 범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워낙 많이 회자가 되면서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가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안 좋아해요? 아니면 안 써요? 저도 모르게 그 쓰기는 써요. 사람들이 이해시키려면 쓰긴 쓰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네, 묻지마, 무동기 뭐 이런 말들 없어요 그런 말은. 네. 무동기는 사실 동기가 없다라는 건데 동기는 다 있거든요. 모든 사건에 그 범인 나름대로 이유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원어 범죄학에 보면 그 무동기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를 어떤 식으로 표기하냐면 이제 우리 한국말로 풀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살인. 맞아요. 논스페시픽식이라 해가지고 규정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자기 안에 있던 내적 동기는 분명히 있는 요소고 제가 묻지마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묻지마, 살인 동기 묻지마라는 의미에서 그 묻지마 동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 바꾸기도 참 아니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냥 제목을 또 보도에도 양천구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묻지마 빼야죠. 그냥 양천구 그냥 살인 사건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죠. 네. 양천구 신정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가정주택 옥탑방 살인 사건, 옥탑방 살인 사건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 범인 새끼 이름을 대가지고 누구누구 양천구 김 누구누구 김개똥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구독자분들은 나중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면 그래도 야, 이 범죄 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0년 8월 7일 토요일이에요. 저녁 6시 5분경에요. 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에 있는 다가구 주택 3층 옥탑방인가 봐요. 네. 거기에 가정주부 장 씨하고 딸 14세 중2 딸, 아들 11세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엄마, 아들, 딸이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 평범한 일상이죠, 그죠? 네. 그러고 있는데 이때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30대 낯선 남자가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그냥 문 열고 쑥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엄마하고 두 아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나 또 아이들 있는 쪽으로.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니까 엄마가 앞으로 가서 막을 수밖에 본능적으로 그렇죠? 당연하죠. 딱 다가가서 본능적으로 아이 앞을 딱 막았는데 막는 순간 그놈 손에 뭐가 있었냐면 이른바 얘기하는 망치가 있었어요. 둔기. 이걸로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걸 들고 있는 걸 엄마가 막기 때문에 막아섰겠죠. 네. 그러니까 이놈이 막자마자 그 엄마 그 머리를 둔기로 가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명소리가 그쵸. 났겠죠. 소리를 지르니까 아마 안방에 아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 임 씨가 이제 방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범인 그때 또 둔기뿐만 아니라 입에 아마 담배를 물고 있었나 봐요. 네, 그때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둔기도 버리고 그 가방 자기가 옆에 들고 있던 가방에서 칼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둔기는 버리고요. 네. 그 칼이 날 길이가 한 10cm 가량 정도 되는 그 과도 종류인가 봐요. 과도. 그러니까 아빠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달려들었겠죠. 네. 그때 그 범인이 옆구리를 2회 찌르고 도주를 합니다. 2번이나 찌르고 도주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 그 현장에서 엄마도 둔기 맞아서 머리에 맞아서 쓰러지고 아버지도 복부에 옆구리에 2번이나 찔렸으니까 그대로 쓰러졌겠죠.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범인 새끼는 그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두 사람을 후송을 합니다. 네.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두부 골절상 입었어요, 머리. 근데 다행히 엄마 같은 경우는 중상에 그쳤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병원 후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아마 시리얼사였을 것 같아요. 시리얼사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양천경찰서예요. 예, 예. 그래서 양천경찰서가 이제 그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강력 5개 팀, 예. 그리고 형사 1개 팀, 그래서 총 33명의 전담팀을 편성해서 예. 이제 수사를 착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현장에 이제 경찰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범인이 두 사람을 공격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뭐를 훔쳐가거나 돈 내놔라고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 뚜렷한 뭐가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 집이 옥탑방이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어떤 그런 가정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고 돈도 많은 집도 아니고 오자마자 이 그냥 다짜고짜 그 부부를 공격했다는 거 봐서 이거 원한이 있는 걸까? 이제 경찰은 한편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족 수사,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했을 텐데요. 아이들이 일단 목격자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큰 뭐 신체적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 있다 보니까 그 범인을 봤어도 이제 몽타주 사실을 받아내거나 그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가 좀 뭐랄까 미안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애들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특히 아버지는 후송 도중에 사망하고 이 충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납작 붙어가지고 야 니네들 그 당시에 그 들어온 놈 봤지? 야 걔 자세히 좀 얘기해줘. 이렇게 못해요. 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어려운 얘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빨리 현장에서 안정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경찰이 할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심리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일단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여튼 짧은 시간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길으면 안 돼요. 네. 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시간이 좀 흘러버리면 목격했던 게 오염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일부라도. 이 아이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럼요. 목격했던 것들이 되게 변화가 커요. 그래서 빨리 가서 다그쳐서 받아내면 안 되는 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감정이 올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안정 상태를 꾸려준 후에 이제 정확하게 진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진술을 잘 했어요, 용케. 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진술을 좀 했어요. 보니까 범인은 파란색 야구 모자를 눌렀었대요. 파란색 야구 모자를 눌렀었고 검은색 상하이 아래 위로 검은색 상하이를 입고 담배 입에 물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한 손에는 둔기를 들고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엄마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배낭에서 아빠가 튀어나오니까 둔기 버리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둔기로 계속 공격할 수 있는데 이놈이 이건 내가 볼 때 살해 의지로 보여요. 네. 둔기 딱 던지고 배낭 쫙 열더니 그 안에서 과도 딱 꺼내가지고 공격했거든요. 이게 명확한 살해 의지로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아이들 기억을 싹 해낸 거예요. 인상착의를. 그렇다 보면 뭔가 현장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범인이 일단 장갑을 껴은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온전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쪽지문만 발견됐다고 한 하더라고요. 10여 점 나왔다고 그러죠, 쪽지문이. 네. 근데 이제 이때 뭐 범인이 특정이 되면 맞춰볼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쪽지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범행 도구 둔기는 현장에 버리고 갔고요. 네. 담배 뱉었잖아요. 네. 담배 꽁초 그대로 있죠. 네. 그다음에 이 새끼가 급하니까 아마 머리도 모자도 현장에 떨어뜨리고 나간 모양이에요. 근데 모자 쓰면요, 모자 안에서 분명히 털 몇 개 나와요. 머리털 같은 거. 거기서 한 3점 정도 머리카락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DNA 이거 충분히 검출이 가능하죠, 시료로. 네. 그리고 거기서 확보된 DNA뿐만 아니라 이 예. 범인도 공격 과정 중에 아마 본인도 피를 흘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찔르면 밀리면서 본인 손 다치거든요. 그래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낙하 혈흔도 있어서 거기서도 DNA를 추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흔, 땅바닥에 낙하혈흔, 그다음에 모자 속에 들어있던 머리카락 3가닥, 그다음에 담배꽁초, 여기에서 DNA 이제 보니까 3군데가 다 똑같은 한 사람 거죠. 네. 도출된 게. 네. 그러면 한 놈이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유전자은행에 대조 의뢰를 이제 하는 거지. 근데 2010년만 해도 막 초기 단계여서 그렇게 많은 DNA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2010년 8월 7일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2년 7월부터.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 것들은 입력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DB화 돼 있는 거하고 대조했을 때는 해당 사항에 대조군이 안 나타난 거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네.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놈은 언젠가는 걸려 범행하면 DNA는 확보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검거 못할 거라는 생각은 잃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그렇다면 동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피해자 부부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범행 동기가 원한이나 뭐 복수를 전혀 아니래요, 네, 이분들. 예. 아닌 거예요. 이분들 그 주변 지인들 물어봐도 누구하고 원한질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하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사람 네.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범인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형태 자체는 우리도 봐도 뭐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이긴 한데 여태까지 묻지마 범죄가 집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없었죠. 길거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많았어도 네. 집을 찾아 들어가서 공격하는 이런 묻지마 범죄 이런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이건 이제 묻지마로 일단 네. 쓴다고 그랬으니까 네. 네. 이건 묻지마 범행이라고 단정 짓기도 애매하고. 네.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면도 전혀 없는데 복면도 안 하고 네. 열려진 문으로 슉 들어와서 그냥 마구 흉기 휘두르고 광고로 봐서는 또 묻지마 같기도 하고 네. 애매했던 겁니다. 네. 형태 자체는 진짜 정확하게 묻지마 범죄거든요. 네.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고 또한 공격 패턴도 그냥 뭐 원한이나 복수 같았으면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전제로 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긴장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더 지랄 같은 거예요. 네. 이놈이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 아무나 막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 하는 놈도 이것도 빨리 잡아야 되지만 아니 은밀하게 집 같은 데 침입해갖고 마구 공격하고 다니면 이거 심각해져요. 네.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이거는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경찰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추가 범행이 일어나면 큰 사건 난다 이거. 그래가지고 5개 형사팀 27명이 전원 투입돼가지고 현장에서 막 주변 탐문 수사하고 막 이제 으쌰으쌰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네, 일단은 목격했던 그 인상 차기가 있으니까 네. CCTV 확보를 해서 그 유사한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현장 인근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 닿는 데까지 그렇죠. 버스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몇 대 있었는 줄 아세요? CCTV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때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예, 꽤 있었어요. 그때가. 이게 2010년대인데도 900여 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900여 대 CCTV. 그러니까 뭐 저 관에서 설치한 거, 개인 거, 뭐 영업장에 설치한 거 다 합쳐갖고 900여 대 CCTV가 서울이니까 그나마도. 2010년도에 서울이니까. 네. 이 900대 정도를 입수를 했어요 경찰이. 네. 그래서 수사 전담반하고 수사 전담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방순대 그 이제 의경들 근무하는 방순대 있잖아요. 네. 방범순찰대 1개 중대. 1개 중대를 합동을 해서 크로스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CCTV. 그래서 나왔잖아 파란색 야구 모자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CCTV 크로스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방순대 같은 경우 스킵 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크로스 체크 봐야 되는데 의외로 여기는 진짜 많이 포착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 야구 모자를 봤는데 그 현장에 유기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스탬플러로 여기 오른쪽에 그 스탬플러로 4개가 이렇게 찍어서 꿰맨 자국이 있었대요. 이렇게 콕콕콕 눌러서. 그러니까 특징이 있죠. 네. 파란색 야구 모자인데다가 그러니까 그 현장하고 현장에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이르는 쭉 길목 동선에 있는 900개를 찾은 거예요 CCTV를. 그래서 거기서 비치는 야구 모자 파란 거 쓴 놈은 일단 눈여겨 봤겠죠. 네. 또 야구 모자 중에서도 오른쪽 그 스탬플러로 4개가 깍깍깍 찍힌 사람. 또 아래 위로 검정색 상하에 입은 사람. 네. 이런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도출하기가 훨씬 편했겠죠. 네. 많이 나왔죠 이거 의외로. 네, 총 34군데에서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34군데 나왔죠. 근데 동선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네. 네, 범행 전날부터 그 현장 일대를요 계속 양천구 일대를 배회했던 게
딱 포착이 됐어요. 34군데에 나오는 거네. 네. 빙빙 도는 게 그 옷 입고 그러고. 근데 수사를 되게 확대해서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일대 다 파악된 거 보니까. 그렇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싹 CCTV 다 깐 거예요. 그러니까 34군데에서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CCTV에. 네. 그 뭐 어떤 때는 뭐 신정 1동에서 떴다가 어떻게 보면 2동에서 떴다가 하여튼 그 사람이 옮겨다닌 동선이 쭉 나오는 거지. 시간대 나오니까. 네. 특정돼서. 그러니까 오후 내내 온 동네를 거기 그렇게 빙빙 돌면서 이 새끼 돌아다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CCTV에 잡힌 명확한 인상착의가 확보가 다시 됩니다. 도출하죠, 이제. 네. 검정색 운동복 상하이 그리고 하얀색 굵은 옆줄이 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 검정색 운동복 상하이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하얀색 그 굵은 옆줄이가 있는 게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회색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배낭이 회색이었구나. 네. 그 다음에 운동화도 특정이 되는데 네. 빨간 줄이 있는 검정색 운동화고요. 그것도 특이하긴 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170cm 정도인데 호리호리한 체격이에요. 네. 그리고 까만 피부. 나이는 30대 전후. 네. 그다음에 핸드폰을 귀에 대고 걷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화했네. 전화한 거예요. 전화한 거.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은 여기서 딱 찾을 수 있는 거는 그 시간대 CCTV에 잡힌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전화 걸은 사람만 쫙 뽑으면 그 중에 한 놈 나오겠죠. 네. 그거 뽑았어요. 실패했어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근데 그 몇 명이었냐면 25,000명이에요. 25,000명을 다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확인한 겁니다. 와. 이거 고생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DNA도 확보했고 통화 내역까지 다 수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범인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8월 13일 6일 만에요.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게 분명히 전화 귀에 대고 네. CCTV에 나왔다면 이 새끼가 전화를 걸었거나 받았거나 이건 분명히 나와야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변 반경으로 1km 이내에 있는 25,000명을 다 뽑아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는데도 범인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 때 이때 형사들 고생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전화했어야지 맞기 때문에 25,000명 조사할 때 일반 사건 25,000명 조사하는 거하고 달라 있을 거예요. 엄청 정교하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꼼꼼하게 분명히 전화하는 거 이거 귀에 대고 있는 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했는데도 25,000명을 일일이 다 했다는 거는 형사들 엄청 고생하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범인이 특정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아까 시간을 늦추면 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또 범죄 저지르고 댕길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에 일단 공조 수사 요청하고요. 언론 매체 길거리 게시판에다가 그 CCTV에 찍혔던 거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방송 협조 얻어가지고 2시간마다 제보를 구한다는 방송까지 계속 내보냈어요. 역시 좀 그 서울 단위에서 수사하는 거는 좀 조금은 깔끔해요, 그렇죠? 수배 전단만 28,000장. 많이 뿌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수사에서는 판단, 빨리빨리 이 시간 안에 내가 어느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 어떤 플랜, 계획 같은 것들을 차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은요. 이 범죄의 특성상 아무 집이나 쑥 들어와서 사람 막 죽이고 가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빨리 특정해서 검거 못하면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의미에서도 공개 수배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민들이. 네. 그래서 이 공개 수배가 사실은 빨랐던 겁니다. 그냥 다른 그 어떤 뭐 원한이라든지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살해하고 나갔다 그러면 공개 수배 바로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추적하지. 근데 이 경우는 이거는 다른 제3의 피해자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른 공개 수사로 간 거 맞습니다. 네. 이거는 범인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돼요. 너 또 보면 지금 너 찾고 있어. 그것도 보내는 메시지 또 주민들한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공개 수사는요, 공개 수배하는 거는 신중하지만 타이밍 딱 맞춰갖고 그 공개 수사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 신고 전화 딱 나가니까 엄청나게 왔대요. 또 이게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대요, 진짜. 그래서 네. 사실 공개 수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보 전화도 계속 받아야 되고요. 또 주변에 주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계속 네. 문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신고 전화는 많았는데 엄청 많았대, 엄청. 네. 근데 이게 다 뭐 추정이거나 주관적 추정에 본인 생각. 오인으로 뭐 신고를 했거나 이런 거기에다가 못된 놈들도 있어요. 허위 신고한 거. 이거 허위 신고하는 거 다 잡아다가 공직방해로 형사 입건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저 이제 그렇게 하는 한편 또 경찰이 하는 거 뻔하죠. 이제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거 뻔히 다 아실 거예요. 또 현장 주변부터 인근 그 주변에 있는 그 인접 그 도시 뭐 네. 그런 동까지 전부 다 유사수법 전과자. 근데 이거 유사수가 수사 이거 뭐 수법 전까지 어떻게 뽑았을려나 그게 또 의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범자 해가지고 9만 명을 대상자를 네.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사수법 전과자는 아마 강도 유형도 다 섞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9만 명이나 됐겠죠. 네, 9만 명 정도. 그래서 9만 명 이거는 쉽기는 해요. 우범자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머그샷 해놓은 거. 네. 그걸 뽑아가지고 CCTV에 나왔던 사진하고 대조하는 거니까 이건 찾아다닐 필요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CCTV 범인하고 대조 작업을 했는데 하루에 4-50명 정도 했대요. 저는 9만 명. 이게 사진 대조보다는 아마 대조에서 확보된 사람들은 이제 일일이 전화하거나 확인하는. 전화하고 뭐 또 필요하면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9만 명. 아휴, 많기도 많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범죄자가 많아 이거 씨. 그래서 현장 인근에 또 거기 인근에서 일어나고 그렇지. 그 주변에서 걔가 배회를 하루 종일 그 주변을 돌았잖아요. CCTV에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인근 세대들을 다 4천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네, 직접 방문한 거예요. 네. 그럼 탐문 수사하고요. 그리고 좀 인상착의가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들 있으면 죄송한데 혹시 좀 긁읍시다. DNA, 네, 긁읍시다. 그래서 네. 입천장 긁어가지고 구강세포 DNA 대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이제 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열심히 한 겁니다, 엄청. 근데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못 잡고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근데 안 나와요. 언젠가는 잡힐 놈이지만, 네. 안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건 발생 3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9월 11일, 2010년 9월 11일 날 토요일입니다. 네. 이날 이 수사를 하고 있던 박 형사, 네. 이때 경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8월 7일 날 나고 9월 10일이니까 한 달이 훌쩍 넘었네. 네. 예. 그때 그 양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또 CCTV에 많이 잡힌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주변에서 돌았잖아. 네. 그러니까 인상착- 범인의 어떤 섹터가 정해지긴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범인에 대한 윤곽은 있으니까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탐문을 해보시는 거야. 잠복차 그죠. 저 삐그덕거리는 그 승합차 있잖아요. 형사들 타는 거. 네. 아 정말 더럽게 속색이요. 형사들한테 나오는 그 승합차 그 지급된 거 비노출 차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스틱이었던 것 같은데. 스틱이에요, 스틱. 다 썩어가지고 잘 고친 수리비가 더 많이 들 때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했었어. 이거 그냥 확 폐차해버리고 우리가 돈 걷어 사는 게 낫겠다고.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이 또 그 국가가 얼마나 이게 그 깝깝하냐면요. 연한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 2000년 1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타겠다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다 썩은 거 다 그 뭉개진 거 그냥 세워두더라도 폐차 못해요. 네. 이런 행정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용차가 수리 받는 데가 또 지정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뭐지 근무 시간 안에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수리를 다 받아야 돼요. 그 매번 또 진짜 수리 받는 것도 많이 귀찮아요. 사실. 그래서 아유 이게 수리비가 더 들으니까 차라리 이거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이 좀 유연해지려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한 정해놓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에 연한을 정해놓으니까 2달째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폐차는 2달 후에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규정이. 네, 이런 그 전시행정 맞아요.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때도 그 다 썩은 차 그래도 이건 굴러는 댕기는 차였나 보죠. 그 썩음썩음한 거 그 저 승합차 타고 박 형사가 이제 둘둘둘둘 댕겼겠지 이게. 그래도 그때 양천선은 그래도 괜찮은 이게 차였어요. 이 낡은 승합차가 지게차가 이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승합차를 타고 여기 낡은이라고 강조돼 있는 것 같아요. 낡은 내가 그 강조해서 썼잖아.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에요. 9월 1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25분경에 그 양천구 신월동 일동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니 검정색 상하이 운동복 그다음에 빨간색 줄 있는 검정 운동화 딱 너무 아주 특징이에요, 그죠? 네. 응. 그 나중에 이게 보시면 수배 전단 보시면 눈에 확 띄어요, 정 색깔이. PD님이 또 올려주시겠지. 의외로 검정색
그 뭐지 운동복인데 눈에 띄는 운동복이거든요. 그리고 하얀 게 옆줄로 가 있다며요. 네, 이게 여기도 옆줄, 밑에도 옆줄 이렇게 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셨겠어요. 딱 눈치를 보면은 체격부터 시작해서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냥 저거 내렸을 거야. 아마 가다가 저거 그냥 세우고 바로 내려서 그냥 바로 뭐라 그러냐면 왜 그랬어 인마 딱 한 거예요. 딱 그냥 쓰면서 형사가 이것도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왜 그랬어 인마 너 딱 그런 거 깜짝 놀랐겠지 그 새끼가 뭐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놈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형사가. 이제 순환해서 둔기로 그랬는데 너 망치로 왜 때렸어 이렇게 물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놈한테 갑자기 형사가 다가가가지고 너 이 새끼 왜 그랬어? 그거 왜요? 그러니까 망치로 이 새끼야 사람 왜 때렸냐고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 이님이 이거 들켰네. 고개 폭 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반항한 게 아니라 되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순히 저기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라고 했대요 본인이. 네. 그 이제 이미 내리자마자 이 새끼 너 왜 그랬어? 너 왜 저 망치를 사람 왜 때렸어? 하고 형사가 아예 다 알고 쫓는 것처럼 딱 얘기하니까 아 들켰구나 끝났구나 게임.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네. 긴급 체포해버린 겁니다. 네. 이때 박 형사가 이 얘기하는 게 좀 아프더라고요. 네. 박 형사가 이 범인을 딱 검거하는 순간 얼마나 잡고 싶었겠어요? 검거 딱 하는 순간 이 새끼 낚아채는 순간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들의 얼굴이 딱 다 떠오르더래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형사라면 그럴 수 있죠. 네. 아마 박 형사가 아이들을 굉장히 안쓰럽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현장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어쨌든 거기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아프지. 네. 정말 우는 사람도 있고 넋이 나간 사람들도 있고 막 보다 보면 그때 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박 형사가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그놈을 낚아채는 순간 딴 생각이 안 들고 잡았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스치우는 게 아버지 잃은 아이들의 그 얼굴이 쫙 오버랩되더래요. 제가 최근에 뭘 조사하다가 사진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엄마가 이제 그것도 본인의 원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그 여자분이랑 이제 원한 관계가 있었던 남자가 찾아와서 그 여자는 이사 갔는데 그 여자 어디로 이사 갔는지 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잖아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칼로 찌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아이가 집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지 이제 뭐 어쨌든 밖으로 나오시다가 이제 혼자 칼에 맞으셔서 밖으로 나왔다가 거기서 사망하셨는데 그때 아이는 거기 혼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갔더니 아이가 거기 있는데 이제 옆집에서 이제 아빠가 올 때까지 그걸 봐주는데 아이는 엄마가 사망한 걸 모르니까 그때 한 2-3살 정도인데 아이가 앉아서 거기 과자 먹고 있는 거를 모르지. 걔는. 네.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때 저희가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는데 그게 절대 그거는 그 현장의 형사들이 안 보여줘요. 그냥 순간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때 봤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또 봤어도 그 사건이 딱 되는 이후부터는 절대 차단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는 이제 더더군다나 엄마가 밖으로 나가서 못 봤으니까 이웃이라든지 경찰에서 절대로 아이한테 인식 못하도록 막죠.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사탕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파요. 네. 형사들 그런 모습 보면 가슴이 너무 뻐개져요 진짜. 아마 그때 그것처럼 박 형사님은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네. 이 범인 누구냐면요. 윤 씨예요. 33살. 네. 이거 아주. 근데 이게 지금이었으면 100% 잡혔을 거예요. 유전자 은행에 의해서. 근데 이때는 어쨌든 유전자가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있는 초반기여서 안 됐는데 14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출소자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겠어요? 14년 6월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5월 달에 출소했네. 5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사고 쳤으니까 한 3개월 만에 사고 친 거예요, 이 새끼요. 14년 6개월. 건 15년을 빵에서 있다가 공짜밥을 15년이나 처먹어 놓고 말이야.
겨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또 사람 죽이는 짓을 했는데 이 새끼가 왜 그 저 신월동 신정동 그 인근에서 이 범행을 했냐면 양천구 쪽에서 이 새끼가 2010년 5월 달에 출소를 해가지고 갈 데가 없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신월동에 가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기 뭐 하는 데냐면 이게 출소하고 난 사람들이 오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직업도 그 연결을 해주고 교육한 받는 것도 좀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갱생을 돕는. 네, 맞아요. 출소자들의 사회화를 돕는 기관이에요. 그런 공단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직업을 연계해 준다거나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랫동안 장기수로 14년 6개월이나 살고 나온 새끼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마 신월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합격해가지고 그것도 심사예요. 맞아요, 맞아요. 심사에서 이제 요놈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일자리 얻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나 봐요. 네. 윤가인데 33살 네. 처먹었어요. 예. 네. 예, 일용직 건설 노동자 윤가인데 이 새끼 이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네. 하여튼 그놈이 나와서 범행한 거예요. 15년 가까이 나랏밥 먹고 나와가지고 범행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 사건은 의문점이 있어요. 분명히 아까 윤가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어서 2,500명의 통화자를 그렇죠.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 2,500명 중에 2,500명이 아니라 25,000명 아닙니까? 25,000명. 25,000명. 줄었네요. 네, 25,000명 중에 그럼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게 경찰이 그거에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길거리 걸어가면서 휴대폰 통화하고 있는 거를 보고 영상으로 CCTV를 보고 그 위치에서 기주국 역추적을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냐 하고 실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새끼가 전화 걸은 게 아니에요. 전화 걸은 게 아니고요. 이 새끼가 공짜폰을 하나 얻었는데 그 공짜폰 판매하는 그 주점 판매점 주인이 네. 노래를 하나 더 줬대요. 노래 몇 곡을. 그러니까 사람 죽여놓고 이 새끼가 휴대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걸 이제 경찰들은 통화한 거라고 본 겁니다. 아니 보통은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이어폰 없으니까 이 새끼가 이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귀에다 이렇게 듣고 이제 동네를 배회하니까 형사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그 장소에 지금 통화 중이구나. 그래서 역발신 역추적 해가지고 25,000명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새끼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은 미운 짓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놈은 솔직히 얘기해서 통화할 사람이 없답니다. 15년 6개월 살고 나와서 통화할 인물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이게 경찰이 참 짜증났던 그 의문 중에 하나였고요. 네. 두 번째 의문이 또 있어요. 박 형사가 딱 인상착의로 보니까 보자마자 검은색 상하에다가 빨간색 줄 있는 운동화예요. 아니 범행 시 솔직히 범행했던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의문스럽죠? 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새끼가요. 옷 사 입을 돈이 없답니다. 아까 그 운동화에도 모자에도 스탬플러가 네. 찍혀서 찍힌 부분이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 입을 돈도 없었고 네. 수배를 당하는데도 그 옷을 입고 다닌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TV 이런 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TV도 안 보고 컴퓨터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수배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그 복지공단에서 평소하고 다름없이 일상생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머릿속에는 에이 죽지는 않았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복지공단에서는 왜 몰랐을까? 그랬더니 새벽 4시쯤 나간대요. 일자리 구하려고 네. 노동일 건설 현장에. 네, 그리고 밤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의심스러운지 이런 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세 번째 의문이 있죠. 네. 왜 죽였냐죠? 왜 죽였냐죠. 그렇죠. Why. 네. 참 이거 보면서 정말 속에서 열불나더라고요. 이거. 이게 가장 공분을 샀던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대요. 아마 웃음소리가 나서 네.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멘트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네. 그날 8월이면 8월 7일이죠. 한여름이죠. 네. 문 전부 열어놓습니다. 문 열어놓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죠. TV 아빠는 보면서. 방에 있었고 TV 거실에서 보면서 14살 딸, 11살짜리 아들하고 엄마하고 없이 살지만 다복한 가정인 거예요. TV 보고 깔깔거리고 그러고 진짜 또 뭐 14살 소녀 11살짜리 아이 같으면 뭐 정말 뭐 낙에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는 나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랑 깔깔대고 웃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새끼가. 그것도 그 바로 밑에 놀이터 주변인가 봐요, 거기가. 그래서 갑자기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이 불우했던 그 어린 시절 그거하고 지금 저 사람들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의 어떤 처지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우라가 치밀었대요, 지가. 이건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문이 열려 있었던 거고요. 건물로 올라가고 그냥 무차별 범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본인 얘기한 거예요. 그 위에 또 있죠. 근데 자기는 일거리를 구하려고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는데 5시가 저녁 5시가 넘어서까지 구하지를 못하니까. 그날은 또 일용직마저 못 구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이지. 네네. 그래서 한 5시 넘어서 양천구 거기 한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막걸리 한 잔 사 먹고 이제 이렇게 거나하게 취하다 보니까 다 거슬렸다는 거예요. 뭐 웃음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12시간을 배회를 했대요. 거기 계속 찍혔잖아요. 그래 맞아요. 뱅뱅 돌았잖아요. 34군데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는데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간 모양이에요. 마트 네. 같은 데서. 네. 그래서 거기서 처먹고 있다가 놀이터 앉아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위였던 거예요. 피해자 집. 그러니까 6시 5분이네요. 네. 18시 05분경에 놀이터 건너편 주택의 옥탑방에서 일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욱하는 마음에 일할 때 쓰는 건축용 도구, 그게 망치예요. 그거를 들고 가서 범행했고, 칼은 제가 과일 깎아 먹으려고 배낭에 넣어가지고 댕겼다고 얘기를 해요. 나 그 말 믿을 수 없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백 내용이에요. 예. 이게 사람 죽일 사유가 됩니까?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돼요? 악마죠 이게? 이 새끼 현장 검증하죠? 네. 2010년 9월 14일 아침 오전 10시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맨발에 슬리퍼, 청바지 그리고 형광색 점퍼를 입고요. 빨간색 모자를 눌러쓴 그 범인 아마 이제 사진 올려주실 텐데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워낙 진짜 이슈가 많이 됐어요.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할 때 기자들이 확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왜 죽이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얘기는 본인이 했네요. 그러면 범인 윤가 이놈은 어떤 놈이었는가 하면 이거 보니까요. 경북에 있는 어떤 마을에 염전마을이래. 염전마을에서 경북 쪽 염전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주정 엄청 하고 폭력, 가정폭력 그 행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엄청나게 구타하고 이러는 걸 막 봤나 봐요. 세간 살림 때려 부시고 막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얘도 엄청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건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 뭐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낸 애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가치관이 형성됐겠어요? 19살 무렵에 그 주변 형들하고 가정집에 침입을 해가지고요. 참나 이거 주부를 성폭행했어요, 이 새끼가. 그리고 금품을 갈취. 그래서 강도강간 죄를 저지른 거죠. 네. 이걸로 그래서 이 새끼 14년 6개월을 받은 거구나. 근데 이렇게 19살 때 14년 6개월 때린 거 보면 이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뭔가 더 있었던 것 여러 같아요. 가지 있었겠죠. 뭐 도둑질 계속 상습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대요. 뭐 그 아버지 보면 뭐 느껴집니다만은. 그래서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지금 범행한 거거든요. 5월 달에 나와서 8월 달에.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 때도 그렇게 비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교도소 안에서 계속 생활했잖아요. 사회화가 그렇죠. 아예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안 된 거죠, 아예. 이 윤 씨가 나와서 얘기했던 말 중에 그거였대요.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세상에 다변해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범행을 뭐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
옹호해 주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회화가 단순하게 그렇게 뭐 법무 센터에 있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보낼 거면. 기본적으로 교도소가 뭐예요? 교화시켜갖고 새 사람 만들어서 사회로 내보낸다는 의미로 교도소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구도 교도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교도소는 단지 죄진 새끼들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고 공짜로 밥 주는 곳.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피해자들로부터 보복 안 당하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피해자들 당한 사람들이 분해갖고 제가 응징하고 싶어도 교도소가 있어서 우리가 응징도 못해요. 어떻게 그 범죄자들의 피난처 같은 역할도 심지어는 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성질나면. 그런 거고 또 교화가 안 된 데가 교도소고 거기서 나오니까 갈 데 없으니까 또 그래도 밖에서 또 좀 그 법무보호소 같은 데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화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그런 단체가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자기네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복지공단 생활시설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을 해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공내시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온다 해가지고 걔가 무슨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도 모른다면 그건 통제도 아닌 겁니다. 괜히 죄 짓는 놈들한테 피난처만 제공하는 꼴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그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저는 그래서 내보낼 때 이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적응 능력 같은 것들을 뭐 이것도 뭐 인권에 뭐 방해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급이라든지 이 사람 평가를 해서 어떻게 관리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 사는 곳 그 수사기관이라든지 보호기관에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뭐 어차피 이 사람들 벌 다 받았고 이것도 제2의 낙인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요. 이건 할 얘기야. 아니 사실은 교정심리학 하는 분들이 교정심리학 열심히 해줘야 돼요.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 교정심리학 하는 사람들 진짜 그 책임 막중해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다른 거예요. 범죄심리학. 왜 교정심리학 공부하는 분들이 교정심리학 꾸준히 해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교정심리학 원래 전공한 사람들이 다른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좀 뺐다간 시선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있고요. 네. 얘는요, 내가 보니까요, 얘는 14년 5개월, 6개월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는데 가족들도 어지간해요. 단 한 번도 면회오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윤가 이놈은 가족에 대한 원망이 뼈에 사무칠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네 가족한테 뼈에 사무치는 거 네. 원한 가지면 되는 거지 멀뚱도 안 하게 엉뚱한 피해자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말이야. 남들이 웃는다고 그래서 그 웃는 게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쟤들은 왜 행복해 나는 불행한데 그러고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게 말이 돼. 이 새끼는 내가 볼 때 이거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놈이야 이거. 사고 자체가 이거. 이런 놈이 살아있어갖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쁜 놈 새끼고요. 이 새끼 뭐 마지막 증언은 그렇게 했대요. 나도 행복하고 싶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나쁜 놈이죠 이거. 아유. 이렇게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이상동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 아마 행동과학부에서 저희가 그 프로파일링 할 때 통계를 한 20몇 케이스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70%가 고졸 이상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지만 뭐 좋지 않은 환경, 뭐 폭력, 아빠의 폭력이라든지 뭐 엄마의 방관이라든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어느 정도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부적응자가 되면서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테 핑계를 대는 거지. 사회를 탓하면서 그러면서 범죄에 대해서 이런 세상 없어져도 돼. 어차피 나도 너무 불행하니까 니네들도 다 불행해져야 돼. 라고 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속된 말로 부셔버리겠어. 네. 그런 범죄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묻지마 범죄고요. 이게 최고 피치가 달렸던 게 도리마 사건. 왜 일본에 도리마. 네,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부각이 됐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신질환자들이 벌이는 범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에 불만이 있고 자신들이 부정해서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니까 벌어지는 범죄가 아마 묻지마 살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에게는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얘들 문제,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이 없는 외톨이들.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폭발 세력이에요. 시한폭탄 같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존재들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고요. 대충 뭐 그즈음 전후에서 사건이 났던 시간 전후에서 내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 묻지마 살인, 네. 현실 불만이라든지 이제 홧김에 범행한 놈들 통계를 봤더니 2007년도에 368건이었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453건 늘어요. 2009년도에 572건, 55%가 증가해요. 네. 2010년도에는 상반기만 165건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6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시간이 갈수록 현실 불만, 홧김에 하는 어떤 묻지마 범죄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2014년부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살인 사건이 2014년도에 1022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46건이 그런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975건 살인사건 중에서 347건. 어이구, 상당히 그 퍼센테이지가 커요. 그 다음에 2016년도는 995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그 중에서 377건. 그러니까 이 통계가 뭐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자체에 대한 통계가 사실 뭐 명확하게 어떤 범죄가 유형이 나눠져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통계가 어느 때는 또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자료는 또 적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또 분노, 자신의 안의 분노, 내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불만과 홧김에 네. 이거 합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발 범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그렇죠. 범죄라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살인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000여 건 정도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한 400건 정도. 그게 이제 현실 불만, 홧김에 우발적 범죄 이렇게 이제 이 통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누구나 뭐 입에 발린 소리 같은 처방이지만 이제 원인을 처방이 아니라 입에 발린 소리 같은 어떤 원인 그 분석이지만 가족애체 영향 분명히 있어요. 네. 어떤 그 예전처럼 그렇게 모여 살면서 위계 질서가 형성되고 어떤 그 가족끼리의 어떤 그런 게 없어져 가족 해체 어떤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제일 원인을 찾고 싶은데 사실은 경쟁 사회, 네. 양극화. 네. 우리가 양극화하면 경제적인 양극화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아니거든요. 이 양극화는 여러 가지예요. 경쟁 사회에서 누락한 사람들 뭐 이거 따지는 것도 양극화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당히 이제 관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 사회적인 어떤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이들의 개체적인 특징이 주변에 지인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톨이.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지인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나 친한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확보를 못하고 그 사회에서 나는 나고자. 누락된 거죠. 네, 그 안에서 나는 항상 열등자 이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불만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인 거거든요. 포기하면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주변에 사람들이 없이 자기 혼자 외톨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옛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체들이 발달돼 있고 살 수 있어요. 남하고 교류가 없어도 살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끈끈한 연대 같은 것 꼭 필요하고요.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 형성, 그다음에 인성교육, 네. 사회적으로 지원해주고 안전망 구축하는 거 이런 거 등등 전부 지금 종합적으로 해봐야 돼요. 지금 아이들 교수님 같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맞아요. 그거 동영상 강의 보고 있는 네. 아이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문제. 또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얘가. 네. 그러니까 신월동 쪽에 그쪽 사는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무슨 시한폭탄들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기 우리 동네에 있네, 여기. 그러니까 이거 나가야 된다고 기피
시설 같이 막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아마 그 상당히 저 시끄러웠었고요. 요 놈은 아마 그 당시에 일 먹고 하면 그냥 뱅뱅뱅뱅 돌아다녔나 봐요. 네. 그냥 그 동네 뱅뱅뱅뱅 돌아다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거 재판 얘기해 주시죠, 뭐. 네, 2010년 11월 26일 날 1심 재판부에서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예, 예.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석 달 만에 나오자마자 범행한 거죠. 네, 그리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맞아요. 이놈은 그래요. 네.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그거 기각했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놈 이제 무기징역 확정된 거죠. 네.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 형사 과정이 주정식 경정인데 사고 이후에 추적돼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경찰이 오면 사건 생각날 것 같다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저 형사과장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좀 죄송스럽네요. 저도 약간 네. 이게 다시 한번 사망하신 분 명복 빌고요. 저희가 이 방송하는 거는 어떤 무작위 범죄 관련돼서 사회적으로라도 조금 도움되고 좀 인식되고 계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범행 현장에서 6km 떨어진 예, 곳에 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이 있었대요. 예, 예. 본사는 또 지방에 있는데 예, 예. 이 생활관은 아마 그 신월동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요 출소자들이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곳인데요. 2인 1실로 생활을 한대요. 예, 예. 그래서 직업 훈련도 무료로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잘하는 거거든요. 이분들 고생하시고. 네. 이 생활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출소자들은 심사를 거쳐서 6개월씩 거주한대. 6개월씩. 네네네. 예, 직업이 있는 이가 연장 신청을 하면 최장 2년까지 거기 머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출소자는 한 50여 명이 거기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 사건 나고 나서 그 상당히 진통치렀어요. 근데 거기가 왜 분명히 출소자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 조사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 갔었어요 거기. 네. 뭐 인근이니까 근데 갔었어요. 거기서도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우리가 CCTV에 나온 사진하고 비교를 했는데 달랐죠? 너무나 다르게 생겼다. 맞아요. 그게 달라요. 네. 그 최근 거 찍어둬서 보관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좀 문제 있어요. 이분들 얘기는 그거죠. 우리는 출소자들 갱생을 돕는 기관이지 맞아요. 감시하는 기관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직원도 8명 뿐인데 어떻게 그거 다 컨트롤 하겠느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런 곳에서도 자원봉사를 이제 그러면, 모집을 하는데 사실 잘 안 오죠. 예. 예. 여기 이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이 피해자 가족하고 이제 주거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전에 이거 없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 의미이기도 한데,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이 아내 되시는 분, 남편분은 사망했고 아내 되시는 분한테 거기 못 살잖아요. 그 집에서. 그래서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금액에 제공을 했고요. 유족 구조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옥탑방 떠나셨죠. 이분들. 네. 떠나셔서 다른 데로 이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한테 주거 지원하는 내용 개정이 된 게 이게 2010년 8월 15일이에요. 이게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한테 주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건이 첫 사례예요. 지금 많이 해줘요. 범죄 피해를 당한 장소에서 사는 거 굉장히 무섭고 그럼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집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런 제도가 피해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주거 비용을 좀 그 법무부에서 국가에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그 장소는 떠나서 이사 가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나마 뭐 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참 남편이 이러신 분한테 저희가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속상한 일이죠. 이 윤가 이놈은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 이미 사람에 의한 처벌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수감돼 있겠지만 죽어서도 천벌 받을 겁니다. 이놈. 좀 속상한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네.
이 피해자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어이가. 뜬금없이 그냥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게 묘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가해자 윤 씨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상경에서 벗어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봤다면. 그럼요. 나쁜 놈이지. 내가 왜 이런 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이런 생활실에서 생활할까 불만이 아니라 나한테 이거라도 주어졌으니 내가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게 맞죠.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으니까 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이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질렀을 맞습니다.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쁜 놈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나쁜 네, 놈 새끼 나쁜 말이에요. 놈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고요. 가족분들 지금이라도 뭐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겠지만 잊으시고 다 잘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